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힐 것 같다며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본 언론들은 오는 7일 방안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협의된 바 없다며 오늘 조사를 못 받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과 함께 7,800억 대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 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한 달이나 늦게 시작하는 데다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카페 회원 300여 명이 돈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액이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조만간 해외에 있는 판매자를 한국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전북 완주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인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빠를 것 같다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오는 7일 방안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방안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다만 식민지배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7, 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등 다른 일본 언론들도 기시다 총리가 7, 8일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셔틀 외교 재개를 강조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首脳会談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再開す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一致をしています。しかし具体的な訪韓時期についてはまだ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이달 하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e've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대화가 촉진되고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긴밀한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등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여당의 강경파와 극우 언론들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조치마저도 쉽게 양보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 이 때문에 극우 보수 세력의 입김을 살펴야 하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조기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 한일 셔틀 외교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3국 간 안보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한 게 마지막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 기시다 총리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부활하는 셈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그중에서도 셔틀 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현하겠다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또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한다고 이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이 그러한 자세로서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로 기시다 총리가 사과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며 여러 차례 셔틀 외교를 거치며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1월 푸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 이은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3국 해구산 협의체 신설 가능성은 현재로는 적어 보입니다. 부정확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무기 운영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숨가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세간의 의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도 예고했는데 검찰은 사전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며 와도 조사를 못 받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주말 사이 검찰에 전격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발언 내용은 변호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건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관계자가 파리 현지를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말 맞추기 의혹이 일자 프랑스 단체 관광이었고 이번 사건 최초 압수수색보다도 이전의 일이라는 반박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송 전 대표 행보에 민주당 내에선 납작 엎드려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와 조사해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검찰에 온다고 해도 면담조차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도 송 전 대표는 오늘 검찰 출석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용 자진 출석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한국에 귀국하면서 추가 회견을 예고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일주일여 만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재작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선 자금 조달 창구로 지목한 송 전 대표의 개인 후원 조직에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해 CCTV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입주 건물에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관한 첫 압수수색 전후
연구소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찍으시면 안 되고 여기는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검찰은 이틀 전 이 연구소를 처음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기존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는데 연구소 기부금을 경선 자금으로 쓴 정황도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사무실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최근 포맷되거나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자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연구소가 공개한 명세서를 보면 재작년 기부금 수입은 3억 7천여만 원이었고 당대표 경선 전인 4월까지 1억 5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연구소는 지출 내역도 밝혔는데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 비용, 학술 연구 용역비 외에 다른 곳에 쓴 건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연구소 직원들이 실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다수 활동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연구소 직원 박모 씨는 얼마 전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 측은 박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번 수사 전에 프랑스 단체 관광을 갔던 거라며 마치 사전에 모의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경선 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고자 당시 캠프에서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사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여러 보고 회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단서를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 인지하고 있었다며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흘린 것도 검찰일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변호했던 정철승 변호사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총장이 통화 녹취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3만 건은 날짜로 환산하면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검찰이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에 나서자마자 JTBC가 검찰보다 앞서 분류를 해둔 녹취를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통화 녹취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이 된 조우영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태 수사 3부는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역은행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설은 일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가는 앞으로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품에 안깁니다. 자산 2,300억 달러, 총 예금은 1,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JP모건 회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120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98% 폭락하자 금융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투자은행을 빼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의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Pleased to say that the regulators have taken action to facilitate the sale of First Republic Bank and ensure that all depositors are protected and the taxpayers are not on the hook. 인수자가 확정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은행권 위기 확산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높이면서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因为他们主要是中小型银行和区域性银行的客户嘛，那么他们下一步的支出啊、投资、再扩大生产啊，还有他们下一步的经营成长业绩啊等等，都是带来较大的不确定性和风险。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비롯해 8개 주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지점 84곳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미 금융당국도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 인수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대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7개월째 역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경제 자급도가 높아지며 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출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 1분기에 1년 전보다 28%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27%가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무선통신, 철강 등 주요 품목들의 중국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수입 감소율은 회복하며 무역이 정상화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은 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하락폭이 1분기 마이너스 45%에서 지난달 마이너스 32%로 조금 개선됐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낙수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재고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1분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도 지난달에 26%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40%가량 감소했는데 아세안 내 최대 무역 파트너인 베트남의 수출 부진이 중간재인 반도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뭐 각종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나 그런 것도 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줄고 결국은 베트남 수출이 많이 줄다 보니 아세안 쪽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아세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수출이 매달 마이너스 20% 정도 역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의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한파와 미중 무역 분쟁이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수출 전략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엽니다. 뒤늦게 시작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안건이 산적했는데 노정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늑장 개의에 파행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첫 회의를 엽니다. 법에 따라 6월 29일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주어진 3달 중 벌써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회의들 역시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한 테이블에 앉기도 전인데 노동계는 7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고 여기에 건설 현장 채용 강요 혐의 등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민주노총 소속 건설 노조원이 분신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윤석열 여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에선 정부 마음대로 결정될 것이란 회의론도 커진 상황입니다. 노동위원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인 최저임금위 구조상 정부 측 의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25% 인상을 내건 것과 달리 MG노조는 현실성 문제와 함께 최저시급이 급등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과연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소상공인 등도 최저임금 급등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안 때와 달리 정부가 물러설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거란 분석입니다.
정부도 만약 이거 하나 더 양보하고 가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노사 문제에 관한 이제 좀 끌려다닌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3.95% 이상 올라 시급 10,000원이 넘을지도 관건이지만 진짜 고비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될 거란 전망인데 사실상 정부가 키를 주게 될 최저임금위가 차등 적용을 결정한다면 노정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어제 오후 2시쯤 강원 건설지부 조합원 6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번 노조 간부 분신과 관련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파렴치 범죄로 몰아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 반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50살 A씨가 분신을 시도해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 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입자는 각종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 6년 전 A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험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YTN 취재 결과 임대업자 E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이 그 사람 거에 있는 경우는 뭐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소유주를 이제 체크를 하죠. 권세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E씨가 애초에 이 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30,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거 내가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이 나왔어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남은 것도 없이. 너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놀라고 막느라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오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 이용자 300여 명이 돈만 가로채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부터 네이버 최대 규모의 명품 구매 대행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회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여러 판매자가 글을 게시해 해외 명품 의류나 생활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요즘 백화점 가서 물건을 확보하기가 개인이 되게 어렵거든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2주나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택배로 받을 수 있어서. 지난해 4월에도 B씨의 판매글을 보고서 46만 원짜리 벨트를 산 A씨. 이미 이 카페에서 20여 차례 물건을 구매한 데다 B씨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도 좋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발송을 차일피일 미뤘고 A씨는 결국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벨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 파업을 이태리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 문제로 해당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 알고 보니 카페에선 B씨에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지난 3월쯤부터 속속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이 300명이 넘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 다른 판매자가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에게서 명품 시계와 가방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구매 대행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매자 B씨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B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한국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도로에서 승용차가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가서 사망하신 걸로. 남성은 어떤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었고 말은 못하는 상태.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바퀴가 빠진 승용차가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의 2차선 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경로를 바꾸면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동선 추적은 했는데 상가 쪽에서 나온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상가 쪽 CCTV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은 피해 승용차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도 매섭게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낚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로자 한 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좁고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은 한 개층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충북 옥천군 군복면에 있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8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여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곧바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일 양국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일 정상의 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힐 것 같다며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 회담 일정을 공동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면 한일 관계 정상화, 특히 셔틀 외교 정상화를 빨리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전 의견을 듣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실장은 어제 YTN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 방안은 양국이 합의되면 같이 발표하는 게 맞다며 조금 기다려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조사 일정이 협의된 바 없다며 필요할 때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실제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경선자금 조달 창구로 지목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개인 후원 조직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단서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에 수사팀을 다시 보내 CCTV 저장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해당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소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잇따르는 설화 논란에 위원장 선임 2주 만에 진용을 갖춘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표현도,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JMS에 빗댄 SNS 게시글도 징계 게시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징계 게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윤리위는 오는 8일 두 번째 회의에서 당사자들 소명을 듣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지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숙하는 의미로 당 공식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최고위원은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말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윤리위에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태 최고위원도 윤리위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이들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큼 그 전에 이들의 징계가 속전속결로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을 찾아 각 의료직역단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련된 직능단체가 많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검토하지만 각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권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가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본인 통장이 개설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신고하라는 문자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날로 진화하는 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A씨는 최근 농협 통장이 개통됐으니 본인이 아니면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까지 적혀있는 문자에 놀라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농협 사고예방센터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개통되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본인께서? 네, 없어요.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고. 몇 분 뒤 이번에는 경찰이라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정유입니다. 농협에 신고 접수 받고 제가 연락을 좀 드린 건데요. 아니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자거나 다른 통장 잔고를 물어보는 등 수상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상한 생각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경찰 수사관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는 A씨처럼 비슷한 사기 문자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통장을 개설했을 때 은행들이 발송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아 내용만 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발신 번호가 002로 시작하고 국외 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라면 당연히 해외 발신 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진짜 은행에서 보낸 메시지는 발신 번호와 문자로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내된 전화번호 대신 스스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을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 당황하지 말고 문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전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를 80차례 넘게 막은 고마운 은행 직원이 있어 화제입니다. 은행에 들어서는 고객마다 용건을 세심하게 살핀 덕분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차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대출 계약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의 명칭과 함께 담당자의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최근 은행을 찾은 70대 고객 스마트폰에서 계약서 사진을 발견한 박주연 씨. 고객 안내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로비 매니저인 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속인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대출이 2,400만 원, 무이자라는 게 적혀 있는 걸 보고 보이스피싱 카드론 사기란 걸 알고 바로 즉시 112에 신청 전화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은행에서 일한 박 씨에게 덜미가 잡힌 전화 금융 사기는 최근까지 80건이 넘습니다. 고객들의 용건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수상쩍은 부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지금까지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켜냈습니다. 안에 돈 조심히 잘 넣어가십시오. 밑에 물건도 잘 챙겨가시고요. 박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예전에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초창기 근무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지금 제가 많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근무를 하는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껴서 제가 있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이런 피해는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굵직한 사기 피해를 막을 때마다 경찰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지만 범행 시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여서 박 씨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공공기관 사칭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 사칭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점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의 한 교차로에서 5톤 쓰레기 수거 덤프트럭과 2.5톤 폐기물 운반 화물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64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폐기물 운반 차량 운전자 41살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경기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컨테이너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추산 120만 원가량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이 옮겨부터 불이 시작된 곳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미국 순방을 끝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빈 방미 성과 공유와 함께 후속 조치를 지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화된 확장 억제와 세일즈 외교 성과 등 이번 미국 순방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해당 특위에서 유연성과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지난달 잇따라 각 당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두 사람은 상견례를 겸한 당선 축하 자리에서 향후 국회 운영 방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설지 여부입니다. 충남도는 아산과 천안,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충남형 M버스 개통식을 갖고 오늘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순천향다에서 출발해 천안을 거쳐 평택 지제역을 돌아오는 노선으로 배차 가격은 35분에서 70분, 이용 요금은 성인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도 노동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물가 안정과 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필리핀 노동자 수천 명이 수도 마닐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폭등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Labor Day and to be united in calling for an urgent increase in wages.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32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연맹은 약 5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법이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entu saja perbaikan situasi kerja ya. Salah satunya melalui pencabutan Perpu Cipta Kerja yang saat ini sudah diundangkan gitu. 타이완은 공무원들까지 참여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캄보디아도 근로자 수백 명이 수도 푸놈펜에 집결해 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을 외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이틀간 1억 1,000만 명이 이동하는 등
전국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며 지난달 매출이 4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성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사막에서 대형 군용 비행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CNN은 위성 영상 분석 기업인 블랙스카이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랙스카이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중국 신장 쿠얼러시 외곽 사막의 군기지에 31m 길이의 중국군 비행선이 활주로에 있고 활주로 양쪽에는 이륙에 사용되는 장치와 경납고가 찍혀 있습니다. 제이미 제이콥스 오클라호마 항공우주연구소 이사는 이런 종류의 비행선은 하늘의 잠수함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반격을 예고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잇따라 노출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최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의 이동과 포격 횟수가 증가하면서 러시아 점령지에 폭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반격을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마치 한밤중에 술집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듯 전열이 흐트러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병참 분야 최고위급 책임자인 미하일 미진체프 국방부 차관을 전격 해임하고 알렉세이 쿠즈멘코프를 임명했습니다. 30이 넘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행사죠. 아테 마스터스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열립니다.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권도 수련을 이어가는 한 외국인 선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다가 2018년에 아이의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긴 제니퍼.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5-6일을 수련하며 태권도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삶을 이어갈 이유마저 고민하게 한 커다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I thought everything in my life is gone. Like I didn't even want to continue, to be honest. I thought now I cannot do taekwondo anymore. Now I cannot live my life anymore. 체내 혈당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인슐린 주사 없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 이제 포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같은 병과 싸우면서도 올림픽에 도전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보며 제니퍼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And I figured if these athletes can go to the Olympics, then me as a normal person, I can still do sport to my level. I'm going to do this in my own way. 매 순간 체내 혈당을 확인하는 불편 속에서도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걸었고 흰띠 때부터 꿈꿨던 대로 세계 태권도 시범단에 최근 입단했습니다. 제니퍼는 올해 36살, 태권도 3단의 실력자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생활체육인들의 국제대회, 전북 아테 마스터스 대회 태권도 개인 품새 종목에 출전합니다. I'm not an athlete that goes to all the big competition, but this competition felt like the Olympics for normal people. 태권도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있다는 그가 대회에서 만날 선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못하면 잘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태권도 하세요. YTN 김민성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됩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등을 담은 불교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
보리암, 백년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9.2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부지방만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2도, 대전 6.9도, 대구 7.3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밤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